건강한 치아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 치아 건강 굿라이프. 안녕하세요, 송담입니다. 치아 건강 굿라이프에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이 치과 치료와 관련한 비밀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파헤쳐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마음을 담은 의사 이상민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이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저 또 질문이 있어요. 그럼요. 질문하셔야죠. TV를 봤는데요. TV에서 이로 막 차도 끌고 사람도 끄는데 이는 멀쩡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니까 했죠. 네. 뭐 가능하니까 했겠지만 그렇죠. 그만큼 이가 튼튼하냐. 왜냐면 우리 신체 손으로도 트럭을 끌고 사람을 끄는 게 힘든데 이로 끄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 건강한 치아는 사실은 1톤이 넘는 힘을 낼 수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어떤 차를 음. 끄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죠. 네. 하지만 대단한데요? 치아는 한 번 망가지면 손상되면 회복되지 않는 몇 안 되는 장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는 그런 쇼를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몸에서 절반 이상 망가져야만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장기들이 몇 개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게 간, 그리고 치아입니다. 간도 맞아요. 정말 10%에서 20% 정도가 남기 전까지는 악착같이 버티다가 간이 안 좋아요 라고 하면 간에 살질수 없고 간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치아도 통증이 있기 시작하면 사실은 늦은 겁니다. 무섭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좀 긴장이 되는 이야기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뼈, 치아, 눈 이런 건강은 잃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지만 치아가 또 쉽게 부러지거나 다칠 수가 있잖아요. 어릴 때 운동하거나 체육 시간만 보더라도 이 깨진 친구들 저 많이 봤어요. 치아가 단단한 조직이기는 하지만 외상이나 외력에 굉장히 취약하기도 하고요. 네. 결국은 아무리 단단하더라도 강화 유리입니다. 유리는 깨지겠죠. 그렇죠. 힘이 닿으면 결국은 깨지거나 쪼개질 수밖에 없죠. 네. 가장 첫 번째로는 안 깨지게 조심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치아가 깨지거나 불편감이 있다면 빨리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치아가 깨지거나 빠졌다면 이거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치아 머리가 깨진 거는 사실은 조각을 붙이거나 크라운, 보철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치아 뿌리가 빠졌다라고 하면 정말 빨리 다시 집어넣지 않으면 치아를 잃게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치아가 빠지면 식염수나 우유 그게 없다라면 혀 밑에 치아 조각을, 치아 뿌리 조각을 넣고 치과에 와주시면 됩니다. 치아는 망가지면 돌아갈 수 없는 장기니까요. 맞아요. 뭐 치아가 재생 능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도 좀 더 주의하고 꾸준하게 치과 진료도 보면서 검진도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좀 치아와 관련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또 채널 고정하시길 바랄게요. 가성비 굿! 임플란트는? 원장님. 저희가 앞서서 치아 얘기를 하면서 오늘 문을 열었잖아요. 네. 조상님들은 어땠을까 싶어요. 조상님들도 치아가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그땐 치과가 있던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치과 진료를 받지 못하는 조상님들도 네. 치과적인 치료는 사실 필요했을 겁니다. 치아가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치아 통증도 있었겠죠. 실제로 화석이나 아니면은 유적지들을 봤을 때 이쑤시개 대신해서 나뭇가지나 네. 아니면 어떤 질긴 섬유 같은 거로 치아 사이를 닦았던 흔적들도 있고요. 치아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상아 조각이나 아니면 돌멩이로 치아들을 임플란트를 했던 기록들도 관찰됩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제가 우리 다음 씨가 궁금해할까봐 네. 사진을 준비했어요. 역시 미리 준비해 주셨네요. 왼쪽 위에 사진을 잠깐 보면 치아 뼈에 가운데 보면 뭔가 치아가 아닌 조각 같은 게 네. 혹시 있죠? 이게 상아로 만든 치아 임플란트입니다. 와, 기술력이 대단한데요. 오른쪽 위에 같은 경우는 치아가 두 개가 없던 환자분이셨나 봐요. 네. 철사로 옆에 있는 치아들을 연결해서 두 개의 치아를 브릿지를
했던 환자분이죠. 되게 좀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내용들이랑 좀 비슷해요. 동일합니다. 네. 네, 이 두 환자분뿐만 아니라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집트나 아니면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왕이 치아가 없어지고 나면 노예의 치아를 뽑아서 왕의 치아에 심는 치아 재식수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런 기록들도 관찰됩니다. 어, 물론 지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노예의 세균이 고스란히 왕이나 귀족에게 전개되는 거기 때문에 네. 감염이나 여러 가지로 빨리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그때는 뭐 세균보다는 당장에 치아를 쓸 수 있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신 게 아닐까. 맞습니다. 그만큼 많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치아가 없을 때 어떤 방법으로 치아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몇만 년 전부터 했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이전에 과거 역사 속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뭐 상아를 치아로 대신했다라는 것들을 보면 좀 현대적인 임플란트와 관련한 또 기록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상아 조각이나 돌멩이를 치아 없는 공간에다가 박아 넣은 것처럼 네. 금속에 대한 재련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네. 잇몸 뼈에 금속을 집어넣는 시도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아래쪽 그림을 보면 칼날처럼 돼서 치아 뼈에다가 단단하게 고정하는 약간 스케이트 같은 네. 그런 임플란트도 개발이 되고는 있었죠. 하지만 이런 임플란트들은 거의 모든 임플란트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현대적인 임플란트는 1950년대까지는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약간 지루할 수도 있지만 네. 50년 정도 되는 임플란트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거기는 하니까 네. 다음 시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1950년대 초반, 음. 52년에 스웨덴에 있는 브레네막 교수라는 분이 타이타늄이라는 금속으로 동물 실험을 하다가 어떤 사실을 알게 돼요. 타이타늄이라는 금속이 뼈랑 정말 붙는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다음 시 첫 번째 때 네. 제가 초기 고정력, 맞아요. 2차 고정력 얘기했던 거 기억하나요?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바로 타이타늄이 뼈랑 붙는다는 게 이 2차 음. 고정력이 생긴다는 거죠. 네. 다른 금속들은 1차 고정력에서 끝나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뼈랑 붙는 거를 발견해내고 1965년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한 환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교수분이 치아가 없는 친구를 네. 살살 꼬셔서 네. 검증받지도 않은 타이타늄으로 임플란트를 수술하고 음. 그분이 2006년인가에 돌아가셨거든요. 오래 사셨네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43년 동안 임플란트를 쓰고 돌아가신 첫 번째 사례자입니다. 네. 1952년에 임플란트가 만들어지고 1960년대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된 다음부터 많은 동물 실험들이 일어나고요. 결국 198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승인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환자분들한테 임플란트 치료를 하게 된 거죠. 네. 약 임플란트 역사가 20에서 30년 정도 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되게 긴 시간 같으면서도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것 같은 임플란트의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임플란트의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브랜드들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브레네막 교수님이 1965년에 만드신 임플란트가 네. 브레네막 임플란트라고 자기 이름을 땄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승인이 되면서 많은 임플란트 회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S 임플란트 회사, 네. A 임플란트 회사 등이 있습니다. 다 198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고요. 브레네막 임플란트 회사를 포함해서 세계 임플란트가 세계 3대 임플란트라고 부르긴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에 가장 유명한 오 임플란트 회사가 만들어지면서 임플란트 역사가 시작되고 네. 대한민국 역사로 만든 임플란트도 약 20년 이상의 짧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역사와 함께 생겨난 것 같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5위 임플란트가 우리 오 회사 임플란트고요. 네. 7위에도 국내 임플란트 회사가 D 임플란트 회사가 있고 그 외에도 10위에서 15위권 안에 국내 임플란트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기술력이 대단하네요. 기술의 한국이죠. 네. 그런데 전 세계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도 임플란트를 만드는 작은 회사들까지 치면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저도 이름을 들었던 회사들만 기억을 하다 보니까 작은 회사들이 있었나 싶거든요. 대한민국의 임플란트를 제조하는 회사는 200개 가까이 됩니다. 많네요. 그 200개 정도 되는 임플란트 회사가 국내에만 있는 임플란트 회사가 있고 거기에 나오는 임플란트들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겠죠?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게 좀 선택의 폭도 넓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임플란트 브랜드, 임플란트를 만드는 회사도 200개가 되지만 그 회사에서 만드는 임플란트 디자인들도 각각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구강 상황이나 뼈 질에 따라서 다양한 임플란트의 디자인이나 다양한 재료들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임플란트들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에 있어서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하는데요. 임플란트의 생존율, 그다음에 임플란트 주의염,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맞는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임플란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임플란트 브랜드가 상당히 다양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브랜드마다의 디자인도 다르고 또 나오는 그런 특징들도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임플란트가 완벽한 디자인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고요. 네. 브랜드마다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디자인을 조금 몇 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앞에 거는 조금 지루했을 수도 있는데 네. 여기서부터는 조금 중요하기는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 앞에 4개의 임플란트 모형이 있는데요. 네. 가장 왼쪽에 있는 임플란트가 1952년에 브렐막 교수가 처음 만들었던 가장 초창기의 임플란트 디자인입니다. 이때는 나사와 임플란트를 마치 볼트와 너트를 조이는 느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깥쪽에 저렇게 육각형의 모양이 있고 바깥쪽으로 있다라고 해서 뭐 외부 돌출형 아니면 익스터널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저 임플란트 브레네방이 만들었던 가장 첫 번째 디자인인 외부 돌출형 임플란트는 잇몸 뼈가 많이 녹는다는 단점이 존재를 해요. 네. 그래서 잇몸 건강을 생각하는 가운데 임플란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게 이제 잇몸 관통형 임플란트, 뭐 티슈 레벨 임플란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가운데 있는 임플란트를 심으면 잇몸은 굉장히 건강해지긴 합니다. 네. 근데 되게 안 이뻐요. 아. 저 바깥쪽에 금속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번 왼쪽에서 세 번째 디자인의 임플란트가 개발이 되는데 이거는 뼈에 맞춰서 심는다라고 해서 뼈 맞춤, 뼈 수준의 임플란트, 본 레벨의 임플란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임플란트는 또 단점이 임플란트에 많은 힘들이 가해지면 찢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3개의 임플란트가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이 사용이 되지만 3개 각각이 단점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임플란트는 하나로 되어 있는 임플란트라 임시 임플란트 아니면 아래 앞니 같이 작은 치아를 만들 때 사용하는 일체형 임플란트입니다. 약간 임시 임플란트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디자인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에 있어서 어떤 브랜드의 임플란트를 선택을 하고 어떤 디자인의 임플란트를 선택을 하는지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금니인지 앞니인지 환자의 잇몸 건강이 중요한지에 따라서 환자 임플란트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임플란트 치료는 임플란트 브랜드 선정부터 그리고 또 관련한 디자인을 고르기까지 선택의 참 연속인데요. 그때마다 현명하게 좀 선택을 하셔야겠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까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임플란트의 디자인들을 좀 쭉 살펴봤는데 디자인뿐만이 아니라도 이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표면의 차이들 이런 점들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들었어요. 좀 선택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근데 참 요즘에 재밌는 게 치과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거의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표면 처리의 임플란트를 선택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 처리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 1950년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첫 번째 임플란트에 있어서는 사람 몸에 들어가는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정말 반짝반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물질이 있거나 거칠면 안 된다. 네. 그런 임플란트 시기를 거쳐서 어느 정도 거칠기가 존재하면 뼈 세포들이 더 잘 달라붙는다라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표면 처리에 대한 기술들이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임플란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표면 처리는 1996년도에 개발된 SLA라는 표면 처리와 2002년도에 개발된 SLA 액티브라는 표면 처리고 실제로 전 세계에 있는 임플란트의 대부분은 이 표면 처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SLA나 SLA 액티브가 아닌 다른 표면 처리들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많이 말이죠. 진짜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도 해야 되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임플란트 하나를 하더라도 그래서 좀 고민하고 공부를 하고 가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참 많은 디자인과 브랜드를 선택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나요? 네, 이제 드디어 임플란트 브랜드와 네. 어떤 디자인 네. 그리고 어떤 표면 처리를 하고 있는지를 선택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뼈에 묻어있는 임플란트 위에 올라가는 기둥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네. 임플란트를 심는 결국 근본적인 이유는 치아가 없는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함이잖아요. 네. 그런데 작은 어금니가 없을 수도 있고 앞니가 없을 수도 있고 큰 어금니가 없을 수도 있죠. 그 빈 공간들을 메우기 위한 지대주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도 선택을 해야 되죠. 네. 기둥이죠. 보철물과 연결하는 기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대주도 좀 디자인이 다르거나 뭐 선택할 부분이 다양하거나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그 미리 만들어져 있는 기둥을 선택하는 병원들도 많이 있는데 네. 이 경우에는 앞에 치아나 뒤에 치아의 빈 공간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서 음식물도 더 많이 끼고 임플란트도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환자의 구강에 맞는 임플란트, 음. 커스터마이즈드 되어 있는 임플란트다라고 표현을 해서 커스텀 어버트먼트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네. 커스터마이즈드 되어 있는 어버트먼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치아가 없는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음식물도 덜 끼고 훨씬 오래 사용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점이 또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중간 부분의 연결고리, 맞아요. 맨 처음에 저희가 그 인공치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중간 부분, 지대주 역할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나눴으면 이제 맨 위에 꼭대기를 씌워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 꼭대기에는 또 어떤 모양들과 사실 디자인이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사실 재료들도 많이 다른데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골드를 이용한 보철물을 사실 많이 올리기는 했었습니다. 네. 임플란트가 뼈랑 붙는 게 신기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많은 힘들이 가해지면 안 좋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금이 약간 퍼지는 성질이 있거든요. 네. 많은 힘이 가해지면 금이 어떤 보상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금으로 만들던 시기도 있었고 네. 또 이제 PFM이라고 해서 안쪽에 금속이 있으면서 도자기가 올라가는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지르코니아라고 해서 네. 거의 다이아몬드 같은 강도를 갖고 있는 보철물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네. 사실은 골드 크라운이나 PFM과 지르코니아로 넘어가면 사실은 큰 차이가 있는데요. 네. 앞에 말했던 골드 크라운이나 PFM은 금속을 녹여서 쏘아서 만드는 방법이에요. 네. 지르코니아는 컴퓨터로 디자인을 해서 컴퓨터가 깎는 방법이에요. 네. 임플란트가 발전을 하면서 어버트먼트와 크라운 모두 컴퓨터가 디자인을 하고 컴퓨터가 제작을 하는 시기가 돼서 네. 지금은 거의 90% 이상은 컴퓨터로 작업하는 지르코니아 보철물을 많이 선호하죠. 그에 따라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으니까 너무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브랜드도 다양하고요, 뭐 디자인도 다양하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그래서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 어떤 걸 고르면 되나요? 어떤 임플란트가 좋냐면 바로 이게 좋은데 한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네. 사실은 근데 어떤 브랜드의 임플란트, 어떤 디자인의 임플란트도 중요하지만 네. 결국은 임플란트가 뼈랑 붙는 게 가장 핵심이겠죠. 네. 골유착이라고 부르는데 결국 골유착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좋은 임플란트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도표 하나 있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그래프. 움푹 들어갔던. 맞아요. 벽에다가 못을 박았을 때 그 네. 고정력은 한 달이 한 달. 지나면 없어지고 네. 2달, 3달째 되면서 뼈랑 임플란트랑 붙는 2차 고정력이 만들어진다. 결국은 많은 기술 개발은 그 2차 고정력이 만들어지는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개발이 되고요. 네. 자외선을 쪼인다든지 아니면 물에 담근다든지 네. 칼슘을 뿌린다든지 코팅을 한다든지를 통해서 그 기간들을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기술이 개발됩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 너무 완벽한 임플란트 디자인은 없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도 20개가 넘는 회사에서 만든 임플란트 디자인과 표면 처리별로 14개 이상의 임플란트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진짜 다양하네요. 맞습니다. 환자의 뼈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환자의 구강 상태 또 환자의 구강 습관에 따라서 맞는 디자인과 표면에 맞는 임플란트를 선택해서 수술하는 게 아직까지는 가장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식이 되느냐, 맞춤식이 되느냐
기왕이면 맞춤식이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20, 30대 건강한 환자분한테 필요할 수 있는 임플란트랑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80대의 할아버지한테 필요할 수 있는 임플란트는 달라질 수밖에는 없고요. 네. 또 앞니와 어금니에 어울리는 임플란트 디자인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환자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제대로 최적화되어 있는 임플란트들을 구비하고 수술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치료법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또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여기에 더불어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전반적인 임플란트의 역사부터 임플란트의 종류까지 쭉 알아보는 시간 가져왔습니다. 건강한 치아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 치아 건강 굿라이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좀 임플란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너무 빨라서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너무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네. 저희의 굿닥터와 굿MC는요, 또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